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KTX 안에서 아내와 눈이 마주친 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하며 라디오를 틀어두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해외 화물선 사고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대서양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했습니다. 선원 다수가 실종됐고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타고 있던 배가 바로 그 항로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서양에는 수많은 배가 오가고 사고도 잦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남편은 늘 이번 항해만 끝나면 조금 쉬겠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전화는 꺼져 있었고 회사에서도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확인 중입니다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저는 매일 밤 휴대폰을 쥐고 잠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벨소리를 최대로 키워놓고 잤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집으로 낯선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고 겉면에는 공식 기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직접 마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망 통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 생년월일, 사고 일시,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문장 하나. 생존 가능성 없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졌고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종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세상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 인생도 함께 멈췄습니다. 며칠 뒤 장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시댁에서는 해외 사고라 시신은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빈관이 들어왔고 남편의 사진이 영정으로 놓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몇 시간이나 서 있었지만 현실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힘내세요. 그래도 아이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들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냥 사라진 것이지 떠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작별 인사도 마지막 말도 없이 바다로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딸은 장례식장에서 제 치마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저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을 보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무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 남편의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걸린 외투, 욕실에 놓인 면도기, 침대 옆에 놓인 시계.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밤이 새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과 보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고 보상금, 명예 변경, 서류 정리.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마음속에서는 남편이 돌아올 것 같았는데 사람들은 이미 모든 걸 끝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망 통보서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도, 그 생존 가능성 없음이라는 한 줄이 누군가의 선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그저 저는 남편이 죽었다는 말 하나에 제 인생을 접어두고 살아가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웃는 법을 잊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제 마음은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종이를 기억합니다. 남편의 이름 옆에 적힌 그 차갑고도 잔인한 한 문장을 말입니다. 장례식이 끝났다고 해서 슬픔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모든 일이 정리됐다는 듯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이 치워지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시댁 사람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냐는 말이 먼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첫 마디는 전혀 달랐습니다. 보험 서류는 정리됐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남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힘들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이미 보험 이야기, 보상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장례를 치렀으니 정리해야 할 일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수령이는 누구로 돼 있대? 회사 쪽 보상금은 언제 나온대? 그 돈 당분간은 집안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들 속에는 남편에 대한 애도도 제 마음에 대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오직 숫자와 서류 그리고 돈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 불려갔습니다. 혼자서 정리하기 힘들 테니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가족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지금 기댈 곳은 그 집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서류 봉투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보험 약관, 사고 보고서, 보상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회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사고 관련 당사자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 우리가 대신 맡아줄 테니 도장만 찍어라.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판단력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망설이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전화는 잦아졌지만 안부를 묻는 전화는 아니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냐? 회사에서 연락은 왔냐? 보상금 액수는 확인됐냐? 그 말들 속에서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가 아니라 돈의 통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혼자 몸인데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말은 정중했지만 분명한 선긋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저는 그 집에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손을 잡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혼자 지켜야 한다는 현실이 갑자기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둘 필요 없지 않냐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그렇게 쉽게 정리하려는 태도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시댁 창고에서 남편의 짐을 꺼내는 동안 그들은 웃으며 다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만 혼자 물건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울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례식 날보다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날의 울음은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의지할 곳까지 잃었다는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순한 냉정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왜 제 손에서 서류를 떼어내려 했는지, 그 이유는 훗날 남편이 살아 돌아온 뒤에야 모든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사람이었고, 그 상실 위에 또 하나의 상처를 얹은 채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댁과의 왕래가 끊긴 뒤 집은 유난히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진 건 없었고 그저 참고 사는 법만 늘어났습니다. 딸과 저 두 사람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는 일부터가 전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장난을 치며 웃게 만들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그 역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면 아이가 눈치를 챘기 때문입니다. 아이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 울 수 없어서 베개를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깨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던 수입이 끊기자 저는 당장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 경력도 마땅치 않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졌고 허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아이도 함께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 다행이다. 이제 잊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 사람만 생각하고 살 거냐? 그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하나씩 부러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잊는다는 말은 남편이 없었던 사람처럼 살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학예회 날 딸이 무대 위에서 저를 찾아 두리번거릴 때마다 남편의 자리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졸업식 날 다른 집 아빠들이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시댁에도 갈 수 없었고 친정도 부담이 됐습니다. 딸과 둘이서 조촐하게 차례상을 차리면서도 남편의 사진 앞에는 꼭 밥 한 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건 제 나름의 약속이었습니다. 당신 자리는 비워두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딸은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고 어느새 저보다 제 키를 훌쩍 넘겼습니다. 아이는 점점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를 배려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 마음속에도 아빠는 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남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웃던 얼굴, 약속을 잘 지키던 모습,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아이를 먼저 안아주던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아빠 없이 자랐다는 상처를 최소한으로 안고 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다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는 괜찮은 엄마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번호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전화기가 바뀌어도 번호는 그대로 저장했습니다. 연락이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이름을 지우는 건 정말 끝을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저를 강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혼자 아이 키웠다고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해서 버틴 게 아니라 버텨야 했기 때문에 버틴 것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15년이었습니다. 기다림도 포기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15년의 끝에서 다시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올라탔던 KTX 한 칸에서 멈춰있던 제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날은 정말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지방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었고 딸은 엄마 혼자라도 꼭 검진은 챙겨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서울행 KTX에 올랐습니다. 기차역은 늘 그랬듯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 틈에서 조용히 제 좌석을 찾았습니다. 창가 쪽 좌석이었고 맞은편에는 아직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따라 괜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 한 남자가 제 맞은편 좌석에 앉았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회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가방을 발밑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갈 풍경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말이 그때만큼 정확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얼굴이 제가 15년 동안 매일같이 떠올렸던 그 얼굴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느냐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제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매, 입술, 이마의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던 그 눈빛까지. 그건 절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줍지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꿈은 아닐까, 내가 너무 지쳐서 헛것을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도 저를 알아본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고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표정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정말 그 사람이라는 걸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기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플랫폼이 천천히 멀어졌지만 제 시간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둘 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그 짧은 눈맞춤 안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버텼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이었기에 주변 사람들이 있었기에 서로에게 다가갈 수도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속삭였습니다. 당신 맞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 제 인생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이렇게 살아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다니.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감정은 혼란이었습니다. 분노도 안도도 믿기지 않는 마음도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왜 지금 나타났나?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없었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견뎌온 건가? 수많은 질문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고 저희는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말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 이후로 제 인생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는 KTX에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차 한 칸 안에서 15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진실이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누가 그를 바다에 묻어두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잔인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15년 전 바다로 사라졌던 남편이 제 눈앞에 살아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기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우리 둘만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표정은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얼굴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할 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눈을 떼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꿈처럼 흩어질까봐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여있던 시간이 그 눈맞춤 하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고 손을 뻗지도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이 현실이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았습니다.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사실이 너무 벅찼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왜 지금이었을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이 얼굴을 다시 보게 됐을까?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동안 아이 앞에서도 남들 앞에서도 울음을 삼키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꺼내 제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저는 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손버릇조차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집어들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매일같이 그리워했던 바로 그 사람이 맞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듣고 싶었지만 결코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하나로는 15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그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말을 혼자 삼켰을까? 얼마나 많은 밤을 이렇게 말하지 못한 채 지나보냈을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재회는 기적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가장 솔직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인생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누가 그를 그 자리에 묶어두었는지, 그 진실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아픈 이야기인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차가 한참을 달린 뒤였습니다. 침묵이 너무 길어지자 오히려 그 침묵이 우리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다시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15년 동안 쌓인 질문이 한 문장으로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질 만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어. 그 말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듣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고가 났던 그날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화물선, 갑작스러운 통신 두절, 그리고 구조 신호. 배는 침몰한 게 아니었어. 사고가 난 건 맞았지만 그 뒤가 문제였어. 그는 구조됐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해역을 지나던 다른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고 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눈을 떴을 때는 자신의 이름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기억이 흐릿했어. 며칠 동안은 내가 누군지도 잘 몰랐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저와 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에 가고 싶었어. 미칠 것처럼. 그는 여러 차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있고 아내와 아이가 있다고 계속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같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망 처리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가 받았던 사망 통보서와 정확히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도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고 직후 회사와 관련된 누군가가 그를 실종자가 아니라 사망자로 처리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기록은 전부 정리돼 있었어. 여권도 주민 기록도 모두 없었어. 그는 살아있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수없이 상상했습니다. 변심했을 거라고, 살아서도 돌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은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없게 만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후 외국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임시 신분, 임시 서류, 임시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곤란해질 거라고 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실종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차례 도망치듯 국경을 넘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기록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살아 있었는데 세상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었어. 그 말을 하던 그의 목소리는 마치 죄를 고백하는 사람처럼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가 왜 한 번의 연락도 하지 못했는지, 왜 15년 동안 소식 하나 없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 없이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잘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버티며 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기차는 어느새 서울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모든 게 드러날 거라고 했어.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어.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KTX 안에서 저는 남편의 생존보다 더 큰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누군가의 선택으로 15년 동안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하고 넘길 수 없다는 것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게 무슨 기적이냐? 라며 울먹이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거짓말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말 아주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해라. 시어머니는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왜 꺼내니? 이미 다 끝난 일이다. 끝났다고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제 눈앞에 살아있는데 끝났다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가 조작됐다는 것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도.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처럼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 속에는 이미 공모의 주어가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몰라도 된다. 알아서 처리한 일이다. 처리. 그 단어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사람의 삶을 사고처럼 꾸미고 신분을 지우고 존재 자체를 없앤 것을 처리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를 왜 살려두셨습니까? 한참의 침묵 끝에 돌아온 대답은 더 잔인했습니다. 죽일 필요까진 없었으니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남편은 아들이기 이전에 리스크였습니다. 당시 회사를 위협하던 내부 고발, 해외 투자 문제, 정치권과 얽힌 검은 거래. 남편은 그 모든 서류를 손에 쥐고 있었고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필요했습니다. 완벽한 사고. 하지만 죽이면 일이 커질까봐 구조는 시켰고 대신 신분을 지웠습니다. 돌아오지 못하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너는 살아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준 은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제 아내는요? 그제야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서이기도 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남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서 한 번도 시신을 못 봤던 거군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도 이상할 만큼 빨리 처리됐고, 그래서 제가 의심할 여지조차 못 갖게 만든 거군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는 조용히 살 수 있었잖니. 그 말이 저를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조용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평생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사는 게 조용한 삶입니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 방식으로 모든 것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돌아온 걸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온 게 아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이미 죽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은 끝이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 사라져야 한다.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못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숨긴 진실, 제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다시 묻히게 두지 않겠다고. 그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모든 선택의 대가를 반드시 마주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만나러 가는 길에 남편은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만 바라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 그 말에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있어.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아빠로서 15년을 비운 잘못.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 딸은 이미 15이었습니다. 아빠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기억하는 아이. 아빠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발음하던 아이. 저는 그 아이에게 오늘 무엇을 돌려주게 될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딸은 방 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고개만 들었습니다. 엄마, 누구야? 그 한마디에 남편의 숨이 뚝 멎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딸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이어폰을 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아, 엄마 또 그래. 요즘 그런 콘텐츠 많잖아. 아빠 닮은 사람 찾는 거.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엄마. 딸은 말을 끊었습니다. 나 이제 그런 거 상처 안 받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 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너 어릴 때 그렇게 불렀어. 딸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아빠는 비 오는 날마다 너 손잡고 우산 안 씌워줬잖아. 딸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내가 아빠 저저하면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몰라. 남편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비 맞는 거 좋아해. 그 순간 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말은 사진에도 영상에도 제가 들려준 적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 알던 말. 딸은 의자에서 내려와 한 발짝 또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럼 목소리가 깨져 나왔습니다. 내가 밤마다 아빠한테 했던 말도 알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내일도 와?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참고 있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왜 안 왔어? 왜 한 번도? 나 기다렸잖아. 남편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돌아오지 못했어. 딸은 남편의 품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소리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15년. 그 시간 동안 우리 셋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딸은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놓으면 다시 사라질까봐. 밤이 깊어질 때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진짜지? 남편은 딸을 꼭 안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어디 안 가?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댁이 무엇을 숨기든 무엇을 지우든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우리 가족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걸. 나는 딸에게 아빠를 돌려줬고 남편에게 가족을 돌려줬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15년의 끝을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다고 해서 세상이 바로 제자리를 찾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법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민등록에도 보험 기록에도 국가 기록에도 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밖에 나갈 수도 없어. 남편은 딸이 잠든 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살아있다는 게 들키면 문제가 될 거야. 그 말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사망 처리 과정에 의도적인 조작 흔적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드러난 것은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대서양 화물선 사고 당시 작성된 공식 기록. 분명 생존자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세부 기록을 확인하자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구조 인원 명단이 2번 수정돼 있었고 남편의 이름은 마지막 수정본에서 의도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 판정 시각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망 판정이 내려졌고 시신 확인 절차는 불가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은 구조돼 다른 항구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해외 문서에서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그 연결고리를 의도적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결정적인 건 보험 관련 서류였습니다. 사망 통보서가 발급되기 전 이미 시댁 쪽에서 보상금 관련 상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사망 확정도 안 됐는데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망치처럼 내려쳤습니다. 우리는 시댁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 상황. 처음엔 모두가 부정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 우린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서류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남편의 큰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살아있는 줄은 몰랐다. 그 말에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죽은 건 확실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사고 직후 남편이 구조됐다는 연락이 해외에서 들어왔고 그 사실을 시댁은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사의 위기와 상속 문제가 겹쳐 있었습니다. 형이 살아 돌아오면 모든 게 복잡해진다. 그 판단 하나로 그들은 남편의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사망 처리, 위조된 서류, 침묵의 합의, 모든 게 의도적이었습니다. 그제야 시댁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니?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그 말이 사과입니까?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당신들 편하자고 사람 하나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아이 아빠를 지웠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하지만 그 말은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망 신고 취소, 호적 복구, 국가 기록 정정, 그리고 서류 조작과 은폐에 대한 책임 추궁. 시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에 조금씩 이야기가 새어나갔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말했습니다. 사과 받아야 할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받는 사람이 준비됐을 때 의미가 있어요. 우린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어요.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아빠만 있으면 돼.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숨겨졌던 기록은 모두 드러났습니다. 조작된 사고 보고서도, 위조된 사망 서류도, 침묵의 공범도. 시댁은 뒤늦게 책임을 인정했고 공식 사과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과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살았던 남자가 이름을 되찾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떤 선택을 할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만났으니 다행이네요. 이제 예전처럼 살면 되잖아요. 그 말들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예전은 이미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망 신고는 공식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는 다시 살아났고 이름도 주민등록도 법적 지위도 되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해피엔딩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회복됐다고 해서 시간까지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오랜 해외 생활로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정체를 숨긴 채 살아온 시간. 그 시간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혼자 살아가는 법에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없는 삶에 적응하며 스스로 단단해진 아이. 그 아이에게 아빠는 돌아온 사람이었지만 다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난 너희 곁에 있고 싶어. 하지만 예전처럼은 못 살 것 같아. 그 말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사라진 15년 동안 엄마랑 나, 우리 방식으로 살아왔어. 아빠가 돌아온 건 기쁘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 말은 어른스러웠고 슬펐습니다. 남편은 딸의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저 역시 제 마음을 속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다시 의지하고 다시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멀리서도 존중할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살아오며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로,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가기로. 남편은 지방에서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처음 사는 살. 딸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고, 아빠와는 가끔 연락하며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부부인데.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상처를 지워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것을 억지로 세우기보다 새로운 형태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KTX를 다시 탔습니다. 그날과 같은 자리, 같은 방향.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기차 안에서 남편을 다시 만난 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다시 만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을 다시 찾았습니다. 기다림으로만 살던 시간에서 선택하며 사는 시간으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삶으로. 이제 과거를 떠올려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끝이 아니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그리고 지금의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지만 각자의 삶으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확실한 결말이었습니다.